안녕들 하십니까? 시작할까요? 예. 오늘은 7번째 꾀 지수삭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삭괴는 꾀의 구성이 삼꾀가 곤, 합꾀가 감꾀입니다. 그래서 하감 상곤꾀로 구성되어 있는데, 곤은 땅, 그죠? 땅이고 지죠. 그 다음에 감꾀는 물.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부를 때 지수삭괴다 해서 이제 이 삭괴가 됩니다. 이 삭괴는 쉽게 얘기하면은 군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정의 상이고 전쟁을 상징하는 게 삭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삭괴는 일단 전쟁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전쟁. 근데 앞전에 우리가 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둔내 시세를 거쳐서 몽에서 수 다음에 생존 경쟁에 해당하는 송꾀까지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러면 이게 생존 경쟁의 다툼이라는 건 먹이를 두고 다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음식 먹는 것이 있는 곳에 언제나 다툼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송꾀는 개인 간의 다툼입니다. 쉽게 하면 생존 경쟁을 해서 개인이 그 투쟁을 하는 게 송꾀고, 이 송이 우리가 개인적 투쟁이 집단이 커지다 보면 투쟁이 이제 집단 투쟁으로 번지게 되죠. 그게 이제 지수삭괴입니다. 그러니까 송꾀의 개인 투쟁이 확장된 게 그 지수삭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회사를 우리가 중소기업에서 회사를 만들어서 경영을 할 때부터는 내가 가정집에 살림하는 것과 달라. 회사 하나만 만들어도 그때는 그 회사에 사장이라는 장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직원이라는 그 병졸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 경영부터는 지수삭괴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회활동, 전반적인 사회활동에서 경쟁이 필요한 부분에서 사회활동을 하게 되는 건 전부 통틀어서 삭괴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꼭 이 생존 경쟁만이 아니라 어떤 단체와 단체 간의 경쟁도 하나의 지수삭괴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수삭괴는 곤꾀, 위가 곤꾀, 아래가 감꾀로 돼서 위가 땅, 아래가 물 형상을 갖고 있는 게 지수삭괴인데, 이 지수삭괴가 왜 이제 삭괴가 되냐? 사라는 말은 물이라는 뜻이 이 사의 의미고요. 첫째가 물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의 의미가 집단. 물이 집단 같죠? 무리와 집단. 그 다음에 군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군대가 있으니까 이제 출정. 출정은 전쟁이죠. 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사라는 글자에. 그러면은 이 군대라는 거는 무리가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무리라는 이 말에서 사라는 군대라는 말로 번져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는 많은 무리가 모인 걸 사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왜 땅과 물이 많은 무리가 모인 지수 사의 의미를 갖느냐 하면, 땅 아래 우리가 보면 땅 아래 보면 지하수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 이 주역을 만들 당시 이 주역 저자는 땅 위에 있는 물보다 땅 속에 있는 물이 훨씬 많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 속의 물, 그거는 땅 속에 모인 많은 것들, 땅 속에 많이 모인 것들 중 가장 많은 것이 물이다라고 그 주역 자체 저자는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땅 속에 있는 물, 그게 그때 당시는 다 지표수밖에 못 보죠. 바닥까지 물인데 땅 속에 더 많은 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땅 속에 있는 물은
가장 많이 모인 무리 집단, 사물의 가장 큰 그 모임이 바로 땅 속에 있는 물이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 이걸 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 현대 사회에 와서야 과학적으로 이제 밝혀지기 시작하죠. 지구에 있는 물이, 그죠? 물이 지구 전체 면적보다 훨씬 많다. 그죠? 그래서 그 98%가 물이다. 그런데 이 지표에 있는 물보다 실제 지구가 품고 있는 물은 지하수가 훨씬 많다는 게 근래 이제 밝혀진 이야기인데, 공교롭게도 이때 당시에 땅 속에 있는 물이 가장 큰 물이 집단을 이룬다 해서 사하라고 표현한 걸 보면 그때 당시에도 지하에 엄청난 물이 모인 상을 이분들이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사과입니다. 그래서 지하에는 많은 물이 모여 있다. 많은 그 모여 있는 많은 물이 군집 이런 다중을 일러서 사하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군대로 옮겨가는 거는, 고대 군대는 농민을 그 주축으로 징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귀족들은 군대를 안 갔죠. 가도 대부분 장수로 가는 거고, 병졸은 거의 농민을 징집해서 농민군이거든요. 농민만 전쟁에 병사로 끌려갔는데, 한 집당 1호당 전쟁에 나면 1호당 한 명씩 병사를 모집해요. 그러니까 젊은이가 없으면 60 먹은 사람도 가서 그 병졸로 근무를 했어야 되는 게 고대 사회입니다. 그건 이제 한 집에서 한 명씩을 뽑는데, 고대 사회는 대부분 오가작 통대라고 하죠. 다섯 집을 묶어서 하나의 통을 이룬 거죠. 한 단위를 이룬 거죠. 오가작 통인데, 이 처음 한 집에 한 명씩 모으면, 다섯 집에서 모으면 그게 5가 되는 거죠. 5명, 병사 5명 5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오 그럴 때 5인데, 이 5라고 했고, 5의 장은 5장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일본 군대도 5장 이렇게 얘기를 하죠. 5장. 5명이 병사로 이루어진데, 지금 단위로는 9명 분대 단위인데, 그때 당시에는 5명으로 이게 분대가 돼요. 이게 5장이고, 5장에 임명될 수 있는 그 5장의 장수, 5장의 대표는 하사입니다. 하사. 낮은 선비죠. 하사가 5장을 맡았어요. 이게 현대 우리 사회 군대의 계급도 다 이 유물이 이때부터 물려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5가 5개가 모이면 25명이 되죠. 그걸 량이라고 그랬어요. 량. 이 사교를 이해하려면 이걸 뭔지 알아요. 이 양이 되고, 이 양을 다스리는 장은 우리가 사마라고 그럽니다. 사마. 지금 소대장급이죠. 이걸 사마직이라 했고, 이게 누가 임명된 중사, 이제 중급 선비, 중사가 사마직을 맡게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량이 5개가 모이면, 5개가 모이는 걸 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졸, 병졸 할 때 졸자입니다. 이 졸장은, 장은 졸장이라고 하는데, 졸장은 상사가 맡았어요. 상사가. 그 다음에 졸이 5개가 모이면, 요거는 이제 100명 되죠? 5개가 모이는 걸 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여단, 지금의 여단이 바로 여입니다. 그럼 500명 단위죠. 이 여의 장을 여수, 여의 통수라 해서 여수라고 했고, 여기에는 이제 대부급 임명되는데 하대부가 여장이 돼요. 그 다음에 여가 5개 모이면 1사가 됩니다. 요게 현재 말하면 사단이에요. 1사가. 사의 장은 사수라 해서 중대부급이 임명이 돼요. 중대부급이. 그 다음에 사가 5개 모이면 그게 군이 됩니다. 그때 이제 사우회가 군이라고 하세요. 군이 되면 군의
군 통수를 이제 쉽게는 원수, 통수라고 해서 군을 다스리는 통수라 해서 경급, 그죠? 경급이 이걸 담당을 해요. 경이라고 하면 이제 그 영의정부터 그 3경에 해당되는 가장 고위직이 군의 통수권자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편제가 돼요. 그 옛날 군대가. 그런데 이 2500년 단위 되는 사단이 되면 군대가 어떻게 돼 있냐면 보병 있고 한 부대가 보병부대, 한 부대는 기마부대, 한 부대는 궁술부대, 한 부대는 공성장비부대, 그죠? 그리고 한 부대가 보급을 맡아요. 그래서 사단 단위가 독자적으로 자율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사단이 그렇죠. 사단이 돼야 포병도 있고 공병도 있고, 그리고 공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갑부대도 있고 차량화 부대도 만들어주고, 이거 이제 그 사단이 바로 실질적인 야전부대죠. 전투에 가장 효율적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전투 단위를 구성한 게 사죠. 근데 예를 들어 여 같은 경우는 단위가 그걸 다 갖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급이 되면 하나의 전쟁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본이 갖춘 게 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상징하는 게 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 그러면 출사한다, 출사표 이런 거 내는 것도 다 이 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단은 군대를 상징하는 용어가 됐고 전쟁을 상징하는 용어로 쓰이게 된 건, 사단급은 독자적으로 단독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그렇기 때문에 사가 전쟁을 대표하는 용어로 쓰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라는 거는 병졸 무리가 굉장히 많은 무리죠. 사실상 지금 시대니까 그렇지 고대 사회에서요 2000명, 2500대는 병력이라면 굉장한 병력이었어요. 굉장한 병력. 우리가 그 고구려 때만 해도 그렇잖아요. 고구려하고 그 수나라하고 전쟁할 때 고구려에 60묵은 노인까지 한 집당 그렇게 징집했을 때 30만을 이뤘다. 최고가 30만이라고 하잖아요. 전국을 다 털어도. 그러니까 당시 이 2000명, 3000명 굉장한 군대인 거죠, 숫자가. 그래서 요 사는 바로 많이 모인 군중을 의미한다, 사자가. 그래서 요거는 이 사라고 쓴 거는 땅속에 많은 물이 모여서 무리를 이룬 것처럼 그런 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무리 사자를 써서 지수사괴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이제 사괴의 의미고요. 그 다음 요거는 사괴는 결국 무엇을 상징하냐, 괴의 상징적인 의미는 경쟁과 투쟁 그리고 전쟁을 상징한다. 집단적인 생존 투쟁을 사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했던 손괴, 개인적 그 생존 경쟁을 확장됐을 때, 회사나 기업으로까지 확장되면 이미 그때부터는 사의 개념이 든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존 경쟁은 그 규제할 필요 없죠. 나 개인이니까 어떤 그 군율이나 또 행동 방책이 별도로 책정될 필요는 없죠. 근데 무리가 이루어서 전쟁을 하고 무리가 이루어서 생존 경쟁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 무리에게 가장 적합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행동 지침이라는 게 생기게 되죠. 그걸 군대에서는 그걸 군율이라고, 회사에서는 그게 사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군대가 이기려면 군율이 흐려지면은 전쟁에 실패를 하죠. 가장 중요한 게 군율. 그러니까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사괴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사괴는 전쟁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군율이 필요한 괴다라고 이해가 하고 있으면, 그렇게 관념을 잡으면 이 사괴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은 군율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리고
장수로 쓸 때 그 장수가 군유를 중시하는 자냐 아니냐, 이게 전쟁의 승패가 갈린다는 거죠. 우리가 회사 목적에 맞는 사람을 장수로 앉히느냐, 회사 목적에 맞지 않는 사람을 앉히느냐, 이거는 회사의 성패의 문제와 똑같은 원리니까 그렇게 이제 전쟁을 사회로 응용하면은 큰 문제 없이 이 궤도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사괴는 석괴전에 보면 송, 필유, 중, 기 그랬습니다. 다툼은, 작은 다툼이 있으면 반드시 큰 무리가 일어나게 돼 있다. 주변에 사람이 붙어서 무리를 이루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송괴 다음에 무리가 다툰다는 사괴가 받았다. 사는 사자, 사자라는 글자는, 사라는 글자는 무리를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다툼, 무리 중자와 같다. 저는 앞에 설명한 대로고요. 잡괴전에서는 비락사우 그랬습니다. 요 다음 괴, 정복괴죠. 8번 괴인 비괴는 기쁨을 가져오는 괴고, 사괴는 근심과 걱정이 있는 괴다. 걱정이 많은 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괴는 친비, 서로 돕고, 이제 우리가 전쟁이 끝나면, 그죠?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비괴 시대로 들어가요. 그 비는 요거하고는 이제 요놈을 뒤집으면 비괴가 되는데요. 수질이 비죠. 우계가 물이죠. 그걸 뒤집으니까. 그리고 밑에가 땅. 땅 위로 물이 흐르면서 땅을 적셔주고, 땅은 물을 품어주고 하는 서로 가까이 하는 친비의 상이죠. 땅과 물은 굉장히 친하다. 그래서 친비. 그건 뭐냐면, 전쟁이 끝나면 가장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죠? 백성들이 한마음이 찢어진 가슴, 서로 분열되고 싸우고 적이 돼 싸웠던 일에 하나의 통합이, 서로 안아주는 통합이 필요한 시대가 빗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 친비하는 시대로 들어가는 게 이제 빗괴다 해서, 빗괴는 서로 보듬고 서로 가까이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괴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괴고, 사괴는 우다 그러면 사괴는 전쟁이라는 거죠. 전쟁은 엄청나게 백성에게 고통을 주고 병사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사괴는 근심과 걱정이 많이 서려 있는 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지금 이제 설명할 때가 됐는데, 이 정복괴에 대해서 이제 오늘 조금 여러분들이 아시고 가야 돼요. 대부분 이 서로 뒤집는 정복 관계에 있는 개는 나란히 항상 있잖아요. 나란히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제가 초기에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변화는 정태적 변화가 있고 변태 변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정태적 변화는 2월보다 3월이 따뜻하고 3월보다 4월이 따뜻하고 점점 순서대로 변해가는 시세라는 거죠. 근데 변태의 변화는 뭐냐? 2월 1일보다 2일이 따뜻해야 될 텐데 2일이 훨씬 추울 때도 있다. 그건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항상 이 세상은 정태적으로 순서대로만 변해가는 게 아니고 어떤 돌발적인 이유로 인해서 변태적 변화가 뛰어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 지금 64괴 순서는 건괴부터 곤괴, 건곤괴 이후에 아까 둔몽, 그죠? 둔몽수 이런 식으로 쭉 정태적 변화를 가고 있는 순서예요. 정태 변화로.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면 그 다음에 통합의 시대로 가는 정태적인 변화 추세라고요. 요 순서가, 괴 순서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보면 요것과 정복 관계는 앞에 괴가 정태적으로 변한다면 다음 괴로 변해간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 꼭 그렇게 안 가고 변화가 변태적으로 일어나. 그걸 요렇게 가야 되는데 다른 변태로 가는 이유는 뭐냐? 요 효들이 변화한다는 거죠. 효가 중간중간. 그렇죠? 우리가 점을 쳐서 던져도 변화하잖아요. 그렇게 효가 위상이 변화하면서 정태로 가야 될 게, 비로 가야 될 세상이 요놈이 변하면
또는 요놈이 변하면 전혀 다른 세상을 변하게 만든다. 이게 우리가 우주가 변해가는 그 기본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태 변화는 능히 알 수 있지만 변태 변화는 헤아리기 어렵다. 그렇다면 변태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변화의 상수를 알면 변화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변화의 상수라는 게 여기서는 어느 효가 움직였는가가 쉽게 하면 변화 상수라는 거죠. 그 변화 상수만 해독할 수 있으면 다음 변화는 어느 쪽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걸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변화 상수를 우리가 이제 뭐냐, 64개 요 괴상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는 지금 편의상 지금 동전으로 연습합니다만은 시초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초로 해서 딱 떨어진 나머지 그 숫자가 바로 변화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 상수를 기초로 그렇다면 이 변화는 여러한 모습으로 요놈이 변할 거다. 그 상수를 기초로 대보면 요놈이 변할 거다. 요놈이 변하면 다음 변화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수지 비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겠죠. 수택절로 간다. 수지비가 요거지. 지택림으로 변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상수를 아니까. 그죠? 그게 아까 그 시초 점에 넣어놔서 괴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이 변화 상수를 이끌어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상수를 알면 어느 쪽에서 변화가 일어날지를 아니까 변태 방향이 어느 쪽으로 옮겨간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을 제대로 공부를 하면 지금 어떤 상황,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그렇다면 굳이 괴를 뽑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태어난 상황이 64괴 중에 지금 어느 괴의 상황과 같은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괴의 내가 상황이야. 그렇다면 이후로는 내가 어떻게 갈까? 정태적으로 간다면 이렇게 갈 텐데 분명히 정태적으로만은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가 지금 요 상이 나왔는데 이곳에서 어떤 상수가 변화를 일으킬지를 여러분들이 알기만 하면 변태 변화를 알 수가 있는 거. 그걸 추출하는 게 괴를 뽑는 행위예요. 그래서 주역이 우리가 보면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이건 절대 옳지 않아요.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뭐냐, 이 상수라는 걸 늘 놓치는 거죠. 변화 상수를. 그죠? 근데 변화 상수다. 여러분들이 그걸 염두에 두시면 신뢰가 생길 거예요. 그게 현재 과학에서 우주론을 할 때도 우주 과학자들이 계속 모든 걸 수학으로 푸는 이유가 바로 그 우주 상수를 찾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주역 또한 이 상수들을 찾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다음 괴는 상수가 필요 없는 정태 변화로 갔을 경우가 정복관계의 괴다. 그러면 요놈 괴는 그 다음 순서죠. 요거 8번이면 그 다음 9번 순서로 정태는 항상 변해간다. 정태 추이는. 근데 변태가 있기 때문에 그 변태를 찾아내자. 요걸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지수사학계 요거는 아까 손괴에서 정태적으로 변화가 왔을 때 개인의 다툼이 이제 발전하게 되면 큰 다툼으로 집단의 다툼으로 번져갈 수밖에 없는 요건 정태적인 변화 추세예요. 그래서 이제 사괴가 그 다음 왔는데 사괴는 쉽게 하면 이제 집단 투쟁의 시세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집단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됐구나라고 짐작을 하시면 돼요. 이 사괴가 나왔다면. 그죠? 그래서, 내가 회사를 이끌든, 어떤 단체를 이끌든, 내 개인이 아니라 이제 집단을 이끌어야 될 그런 상황에 이제 다가온가 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그 집단적인 리더, 또 집단을 이끄는 자로서 이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성공으로 갈 것이냐.
승전을 하는 거잖아요. 전쟁의 승리. 내가 어떻게 해야 집단행동을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그 성공의 요체를 삭괴가 풀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복괴는 바로 다음엔 비괴가 복괴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잡괴전에서 비괴는 희락괴고 삭괴는 고뇌괴다. 이건 전쟁이니까 고뇌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괴는요. 여기 원괴는 여러분들이 보면 양이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일양 오음괴입니다. 일양 오음괴. 일양 오음괴는 가장 여기서 주축이 되는 대장이 누구죠? 일양이죠. 양 하나에 오음이니까 일양이 대장이고 이게 항상 부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 오양. 이름 오양교에서는 일음이 언제나 주도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남자들 여자들 때 여자들 여럿인데 남자가 하나면 모든 관심이 남자에게 간다. 청일점의 장점이죠. 그 다음에 여자는 한 명뿐인데 남자가 다수가 있을 때는 그 여자가 항상 중심이 돼가잖아요. 그 홍일점의 특징이죠. 그와 같이 일양이 여기서는 대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괴상을 보면 하나의 양,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의 양을 중심으로 다 가까이 하고 싶어 하죠. 자기 짝이 없잖아요. 다 음뿐이니까 음이 기댈 수 있는 양은 하나니까 다 일양을 중심으로 모여드는 무리, 일양을 중심으로 무리를 이룬다. 무리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무리를 이끄는 건 강하죠. 강효고 양강하잖아요. 남성미죠. 이 양강한 장수가 이 사람이 이 무리를 이끄는 상이 된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삭괴가 하나의 강력한 장수를 중심으로 힘없는 병사들이 잔뜩 모여드는 상이구나 라는 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괴가 온 거는 지뢰복괴에서 왔죠. 양이 하나고 음이 5개인 괴는 2개밖에 없죠. 지뢰복괴하고 산지박괴하고. 지뢰복괴 요거거나 아까 산지박이거나 둘 중에 하나였죠. 이제는 이 12소식계에서 일양 오음계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 중 하나가 열로 바뀐다 라는데 요 양이 아래 피레부 양이 위로 올라가고 이가 아래로 내려온 게 이 지수 삭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계는 지뢰복괴가 원계다라고 아시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요걸 토대로 이제 상을 한번 그 괴사를 읽어볼게요. 지뢰복괴에서 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정복괴가 수지빗괴라는 거, 다음 게임 그걸 기억을 하고 이걸 이제 읽어볼게요. 괴사는 사청, 장인필 그랬습니다. 무구. 자, 해석하면 삭괴는 출정하는 괴이다. 여기까지가 삭괴는 출정괴이다. 전쟁에 나가는 괴다. 발은 장인, 장수래야 길하다. 장수가 발라야 길하다는 뜻입니다. 바른 장수라야 길하다. 그리고 허물이 없다. 자, 전쟁은 장수가 발라야 바른 장수여야 전쟁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장수가 발라야 이롭다. 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 삭괴는 삭괴는 발음이 필요한 괴다. 그래서 삭괴는 정괴다. 그런 뜻입니다. 원형리정 사덕 중에서 삭괴는 정이 필요한 괴다 라고 해석이 돼야 돼요.
하나가. 아까 삭괴는 전쟁하는 거기 때문에 바른 장수래야 길하다. 그리고 허물이 없다. 요게 일반적 의미상의 이야기고, 또 다른 해석은 삭괴는 원형 리정 사덕 중에서 발음을 가장 중요시하는 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래야 되기 때문에 바른 장수가 길하다. 길하고 허물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돼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장인이라는 거는, 장인, 주역이 여러 그 필본이 있어요. 사본들이 굉장히 많은데, 공자님 제자, 직계 제자인 자하본에 보면 자하본 주역이 있어요. 자하가 공부했던 자하본 주역이 있는데, 자하본문에는 장인이 아니고 대인이라고 나와요. 대인이야 길하다. 이렇게. 대인과 장인은 같은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요 효를, 삭괴를 만든 건 아까 실의 법궤에서 맨 밑에 있는 효가 딱 중으로 올라와서 중심이 된 효잖아요. 도화리로 바뀌면 요놈이 삭괴를 만들어냈으니까 얘가 삭괴의 주효인데, 그러면 주효면 축정하는 주인이니까 장수죠. 이 장수상이 양이잖아요. 양은 대인, 군자, 음은 소인, 그렇게 논하졌죠. 그러면 양은 대인이다. 그죠? 대인이에요. 대인인데, 옛날 시대에 대인과 장인의 차이는 아마 지금 짐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인이냐? 문관은 대인으로 칭했어요. 무관을 장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쟁이기 때문에 자하본에는 대인으로 돼 있다 해도 장인이 사실은 맞을 거예요. 장인. 같은 대인인데 문관일 경우는 대인이라 하고 무관일 경우는 장인이 됐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소리라고 하시면 돼서, 예, 장수, 무관이 바른 무관이래야 출정 때는 길한 거다라고, 허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괴사를 취상한 거, 저런 괴사가 나오게 된 원리, 취상 원리는, 아까 사는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 속에 많은 물이 고인 것이 중다, 물이니까 사다. 요 상을 취해서 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삭괴는 바르다. 바르다는 상은 뭐죠? 이효가 중을 획득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중정의 도를 행하고 있는 거죠. 중을 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을 잘 잡아주죠. 그러면 좌로도 우로도 부하들 편파적으로 대하지 않고 항상 공정하게 배하는 발음이 있다. 이효의 상이 중을 얻은 상을 취상한 것이 바르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장인의 상은 이효가 양효인 것을 취해서 장인. 그 다음에 길은 길흉은 득실지상이라고 그랬죠. 길은 응을 얻는 게 있으면 길이고, 얻지 못하면 실이 되니까 흉인데, 이효, 요게 오효하고 음양, 정응을 하기 때문에 짝을 얻은 거기 때문에, 득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을 취한 게 길이고, 그냥 이제 무구는 논리입니다. 논리는 그렇기 때문에 비난 소지도 없고 허물이 없다. 장수가 출정해서 병사 입고 간 장수가 바르게 군을 통솔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군대를 제대로 이끌 수 있으면 그 사람을 허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기고 치고 승전을 떠나서 그 장수를 비판할 수는 없다.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옳다면. 그 상을 취한 것들이 괴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서 기억할 건, 지수삭괴는 정괴다는 거. 원형리정 중에 정이라는 건 발음을 가장 중요시한다. 전쟁에서 가장 바람직한 발음이 뭐겠어요? 공평무사와 군율이죠.
그래서 여기서 발음은 공평무상. 그러면 병사들이 말 안 듣죠. 장소공평. 그 다음에 군율. 회사를 여러분들이 회사를 이끄는 장수가 되고 사장이 가장 근본적인 미덕이 뭐겠어요? 모든 직원을 평등하고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 군율을 사장부터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죠. 직원들은 지키라고 사장은 회사 사규를 어기고 다니면은 지킬 군율이 없는 거죠. 본인은 물론이고 회사 전체의 그 사규를 중시해야 된다. 그래야 목적하는 대로 간다. 이 뜻입니다. 그러한 장인이 돼야 길하다. 자, 단전을 볼게요. 단왈, 사, 중야 그랬습니다. 사는 물이라는 뜻이다. 정야, 정은 바르다는 뜻이다. 요거는 뭐겠어요? 사괴는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그죠? 거느리고, 꿋꿋이 발음을 지키는 명장의 모습이다. 이걸 상징한다. 그래서 사괴 시세는 많은 민중을 거느리는 시세이기 때문에 발음이 꼭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공평무사한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것까지를 그 속에 포괄하고 있는 거죠. 사는 물이라는 뜻이고 정은 바르다. 그건 뭐예요? 무리를 이끄는 자는 발음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걸 암암내 일단 첫 구절에 담아놓은 거고. 능이 중정 가히 왕이. 여기서부터는 능이 중정, 그 다음에 강중이응, 행험이순, 요 세 구절은 정괴가 장인이 길하다. 그죠? 이 사괴가 길한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능이 중정한 거는 이효, 주효의 상으로 봐서 이 괴는 길한 괴다라는 걸 얘기한 게 능이 중정 가히 왕입니다. 자, 이효는 하괴의 중을 얻어서 중정의 도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효는 왕자다운 풍모가 있다. 가히 나중에 왕이 될 만한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다. 많은 무리를 거느리면서 중정의 도를 잘 행하고 있으니 이 사람은 훗날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괴는 길한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효가 중정의 도에 이효 상을 갖고 중정의 도를 행하고 강한 그 성향으로 유약한 병조로 거느리는 상이기 때문에 이 상은 대인의 상이고 중정하게 행동하고 그러면 길하다. 근데 이 사람이 워낙에 명장의 상이고 그 품성이 돋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훗날 왕이 된다 해도 전혀의 손색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게 가히 왕인데, 요 말은 여러분들 이 말을 이해하시려면 요거를 뒤집은 아까 정복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복괴를 보면 반대죠. 수지필조. 요게 정태적으로 변하면 이렇게 변해간다고 그랬어요. 변태가 없이 정태로 간다는 수지피로. 그러면 수지피로 되면서 이효가 왕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효가 여기서는 장수였는데 정태 변화를 해서 더 사괴가 정상적으로 발전한다면 빗괴가 되는데, 정상적 발전했을 때 이효는 여기 가서 왕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요 상을 취한 게 가히 왕이라는 기절인 게, 그만큼 이효는 추후에 왕이 될 팔자를 갖고 있는 상인 거죠. 정태적으로 갔을 경우. 근데 여기 이제 변태가 있으니까 꼭 비로 가지는 않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정태적으로 갈 경우, 정상적일 경우 이 사람은 왕이 될 수 있다. 가히 왕이. 그 대목이면 그만큼 덕이 중정의 덕, 많은 무리를 거느리는 자로서 중정의 덕을 독실하게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괴는 길하다. 그 다음 두 번째 거, 강중이응. 요것도 역시 뭐냐, 이 괴가 길한 이유를 설명해요. 그거는 강중이응은 이효의 위상을 가지고
이호 위의 상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이호는 강한 것이 유의 자리에 앉았죠. 강체가 유위에 앉았죠. 그래서 강유를 겸비하고 있는 효입니다. 전쟁하는 장소가 강원 양면 전략을 쓸 수 있는 성향이 준비가 되죠. 강이 유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강유가 겸비됐고, 그러면서 중정의 도를 행하는 상이다. 그게 강중이용. 그렇게 하면서 상하로, 요 위상상 상하로 침비해요. 모든 효들이 침비해 오는 상이고, 게다가 우계 힘없는 국왕도 여기에 지원군을 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상이다. 강한 것이 유의 자리에서 강유를 겸비하고 중정의 도를 행하니 상하가 침비하고 군왕이 응한다. 강중이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괴는 길한 상을 갖고 있다. 그죠? 그걸 지금 설명해 준 거고, 행엄 이수는 괴의 덕으로 길한 이유를 설명하는 세 번째. 자, 여기서 아래 이건 험이죠. 그죠? 감깨는 험함이죠. 지금 전쟁상은 전쟁은 험이잖아요. 그죠? 이 험한 것을, 험한 일을 고인괴는 순응이요 순리죠. 순리와 순응, 유순하죠. 이게 험한 일을 하면서도 순리를 지키고 있으니, 전쟁이라는 험한 일을 하면서도, 그죠? 원칙이나 원리를 어기지 않고 모든 것에 순응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길하다. 이것도 길한 이유를 괴체의 덕을 가지고 길한 이유를 세 번째로 설명해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뭐냐? 2차 독천하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는 이와 같이 한다면, 그죠? 그건 뭐냐? 능히 중정을 행하고, 능히, 그죠? 강한 강유를 겸비해서, 상하의 침비를 이룰 수 있으며, 그러면서 험한 일을 행하면서도, 순리를 어기지 않는 이와 같이 행동한다면 독천하. 천하에 독한 일을 해도, 전쟁은 굉장히 독한 일, 전쟁이라는 그런 독한 일을 행해도 백성들이 따를 것이다. 민종지, 백성들이 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길하고, 우하구야. 길하고, 또 어찌 허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허물이 없다.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전쟁이라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라는 겁니다. 백성과 병사들한테는 정말 큰 고통을 주는 게 전쟁이다. 그러므로 전쟁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 대목에서. 전쟁이란 건 백성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을 때만 하는 전쟁인 것. 전쟁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그런 경우에만 전쟁을 하고 백성을 위해서만 전쟁하는 거기 때문에 좀 전쟁을 끌고 가는 자가 독한 일을 하게 돼도 백성들은 그걸 이해를 하고 따라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전쟁 끌고 가면 길하고 허물이 없다. 이거는 전쟁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얘기한 거죠. 전쟁이라는 거는 백성에게 고통을 주고 병사에게 고통을 주는 막대한 희생이 필요한 거다. 그러므로 지도자나 누구의 개인 욕망으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백성의 삶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을 경우, 피치 못할 경우 전쟁을 하되 아까 행엄이순하고, 그죠? 중정이응하고, 그 다음에 또 능히 중정한 그런 마음으로 전쟁을 행한다면 백성들이 그 독한 전쟁이라 해도 따라준다. 따라주기 때문에 길하다. 그렇지 않은 전쟁은 부도덕하기 때문에 백성이 따라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따라도 전쟁에 결국은 패전한다.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물론 그 지도자들은 나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한다고 항상 명분은 되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 요번 거 우크라이나 치고 이런 경우는 결국 영토 확장욕이거든요. 그죠? 근데 백성들이 많이 안 따라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정말 명분과 정당성이 있다면 백성들은 희생을 부릅쓰고도 따라준다. 요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상전, 상전에서는 지중유수 사업을 했다. 땅속에 모인 물들이 상이 삭대다. 군자는 이 땅속에 모인 물의 그의 상을 보고 군자는 민중을 널리 포용하여 큰 무리를 이루도록 힘쓴다. 예, 군자는 땅이 자기 안에 많은 물을 포용하듯이 백성을 포용해서 큰 무리를 이루도록 늘 애쓰고 힘쓰는 걸 잊지 않는다라고 상전에서 얘기를 합니다. 요게 보면 이제 여기까지를 보면 대략 사괴 지도가 이제 종합이 될 수 있죠. 사괴는 전쟁괴다. 전쟁에는 발음과 군율이 엄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지도자가, 그런 장수가 군대를 이끌어야 길하게 되고 백성들로부터도 허물을 받지 않는다. 정당한 전쟁이니까 허물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그 생존투쟁 할 때, 회사를 운영할 때, 또 국가 간 전쟁을 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를 이제 지도자들에게 알려주는 대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효사는 요게 전제가 되죠. 이제 전쟁을 전제로 해서 행동 방책을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효사입니다. 그 효사 하나하나가. 자, 초육 맨 아래. 초육은 사출 이유를 그랬습니다. 자, 사출, 군대가 출정하는 것은 이 율, 군율로서 행해야 된다. 군대의 출정은 군율로서 시행돼야 한다. 얘기입니다. 군대는 무엇보다도 군율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건 또 다른 말로는 사출. 모든 군대의 출발점은 바로 군율에 있다. 그런 뜻도 됩니다. 사출 이율이. 그 다음에 비장즉. 그렇지 않다면 비는 비. 그 다음에 장은 군율을 얘기합니다. 그 군율이 비색하다면, 멈춰진다면, 군율을 잃게 된다면 바로 흉이 된다. 그러니까 군율이 엄정하고 바르면 길이요. 군율이 무너지면 흉이 되는 게 초효의 상이다. 사다. 그러면 초효는 뭐죠? 군대의 첫 출발점이죠. 이게 군대의 가장 근본은 군율에 있다라는 거죠. 회사의 가장 근본은 회사의 이념, 그 이념을 추구하기 위한 사교, 그 사칙, 이런 것들이 가장 근본이 되고, 그 근본은 누구도 어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장수도 우리가 삼국지문 조조가 그랬죠. 출정을 농서지방 점령하러 출정하고 가는데 자기 말이 무엇인가 놀라서 밀밭으로 뛰어들어갔단 말이에요. 자기가 병사들한테, 농민들한테 일체 피해 끼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바로 거기서 자기 그 군 집행관을 불러서 농민의 밀밭을 망쳤으면 망친 것은 무슨 죄에 해당되는가 하냐. 참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내 목을 잘라라. 내가 어겼으니 내 목을 잘라라. 그러니까 상군의 장수는 군율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고 주변에서 막 간언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그 순욱이 절충안을 내죠. 그렇다면 승상은 공을 세워서 그 군율을 갚고 공을 세움으로써 그걸 속죄하면 되니까 지금은 일단 이 말이 뛰어들어간 거니까 말 목을 자르는 게 좋다. 그러니까 조조가 그걸로는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공을 세워서 나중에 그 속죄를 할 테니까 일단 말 목을 치고 내 머리에 상투를 자르라. 그렇게 하면 자르면, 그러니까 병사들이 그걸 보고 감히 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엄정하게 농서지방을 점령해갔거든요. 이게 이제
장수마저도 요건 어기지 않아야 되는 상이 이제 그 군대 출정에 관한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군율이라는 상은 어디서 나와? 요거 사출은 사괴니까 이제 사고요. 법률의 상은 이 감깨에서 온 겁니다. 감깨를 취상한 거예요. 감은 물이죠. 감은 물. 물은 수평이죠. 수평. 물은 수평을 항상 이루죠. 그래서 모든 수평의 기준, 준칙이 돼요. 물의 수평이 모든 그 수평 척도의 잣대라. 물 자체가 잣도의 표준이거든. 그래서 이 물은 수평을 언제나 유지하기 때문에 법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에는. 이 감깨는 법칙의 상을 갖고 있다. 물의 수평은 만물의 기준이 된다. 수평의 기준이기 때문에 법이라는 상을 갖고 있는 게 감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률자, 법이 그 취상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초요가 동했을 때 점례가 하나 있어요. 그 점례를 하나 소개를 하고 갈게요. 노나라 환공 때인데 진나라 문공하고 그 다음에 초나라 장왕하고 한 번 전쟁을 했어요.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2차전이 벌어집니다. 그걸 중국에서 그 유명한 전쟁을 필지전역이라고 그래요. 필지전역. 요게 일본의 새끼가라 전투하고 맞먹는 춘추 전국시대 판도를 바꾼 전쟁이 필지전역이에요. 필이라는 땅에서 일어난 전쟁인데 요게 진나라하고 초나라 간에 그 패권 다툼을 하면서 누가 춘추 전국 중기에 패자가 되느냐는 이걸 놓고 대규모 전쟁을 벌인 게 이제 필지전역인데 이 싸움에서 진나라가 패자로 있었는데 초나라한테 패권이 넘어가요. 초장왕한테. 이 싸움에 져서. 근데 이때 그 중군 원수, 그러니까 총사령관이죠. 총사령관이 있고 부사령관이 있는데 부사령관이 선곡이란 사람이 있어요. 선곡. 곡식곡자 쓴 사람 이름인데 선곡. 이 선곡은 누구냐? 진문공이 어렵게 방랑 생활을 하던 시절에 끝까지 뒤를 따라가면서 마정 왕이 될 때까지 보필을 하고 그 갓난 신고를 48년 동안 겪을 때 따라다녔던 중신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부원수야, 선곡이. 부원수인데 이게 성질이 겁나게 급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중군 지가 부원수인데 원수가 대기하라, 진격하지 마라, 그리고 일단 방어태세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명을 어기고 혼자 몰래 쳐들어가요. 진격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그때 종군하고 있던 정술사, 점을 치는 사람이 있어. 지장자라는 사람인데 이 지장자라는 사람이 괴를 뽑았어요. 괴를 뽑았더니 요 괴가 나온 거죠. 지수사괴가 나왔는데 초요가 움직인 거야. 초요가 움직여서 지택림괴로 바뀐 거예요. 요거 이제 움직였으니까 음이 양으로 바뀌죠. 지택림괴로 바뀐 상이 나와. 그러니까 사에서 임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지장자가 크게 단식을 하면서 그 사령관한테 얘기를 해요. 큰일 났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크게 패할 거다. 그러면서 이
사출 이율이라 했는데 군유를 어기고 선곡이 나간 것 자체가 이미 비장흉이다 했더니 군유를 어기게 되면 흉이 온다 했더니 결과는 흉으로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일단 괴사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상을 보면 연음효가 변하면서 사의 모습이 사라졌다. 열로 바뀌어버리니까 사의 모습이 사라졌다. 이거는 군대가 해산되는 걸 상징한다. 사의 모습이 사라졌다. 군대가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그 군대는 살아오는 자가 거의 없을 거다. 군대가 사라졌다. 세 번째, 이 상을 보면 감은 흐르는 물이다. 시냇물이다. 물이 흐른다. 시냇물에. 그런데 여기는 연못으로, 고인 연못으로 바뀌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인다. 이건 포위당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립된다는 걸 상징한다. 그러므로 이번에 살아오는 병사는 거의 없을 거다. 그리고 이 상을 보면 여기 변했을 때 여기 와서 택괴가 됐다. 태는 회절을 상징한다. 꺾이고 잘라지는 걸 한 회절. 회절의 상이다. 이거 우리 설괴전에 다 나요. 우리 괴상의 회절, 태가. 이건 뭐냐? 장수마저 목숨이 회절되는 상이니 설사 선곡이 살아온다 해도 처형당할 수밖에 없을 거다. 준비하라. 후퇴 준비하고 남은 거라도 안전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서 실제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그래갖고 그 한판이 필지 전역에서 진나라 패권이 초나라로 넘어가 버려요. 중국 판도가 바뀌어 버려요. 그게 우리가 필지 전역을 보통 할 때 일본의 새끼가하라 전투에 항상 비교해요. 필지 전역이라는. 그만큼 풍신속이라고 이해하고 마지막 승부 냈던 게 새끼가하라죠. 그만큼 중요한 전쟁인데 요때 점을 쳤을 때 요 상이 나온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게 이 효사는 효사대로 가지고 일단 축기초를 설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부 하나하나의 상, 이 상이 이렇게 변화했다는 이 변화의 상을 가지고 포위당할 걸 미리 알고 포위당에 고립돼서 전멸할 것이고 병사가 못 따라오고 장수마저 죽거나 와도 목숨이 회절될 것이라니까 예언을 할 수 있는 건 이 상변화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연홈이 변하니까 정태로 가야 될 게 아까 같으면 비로 가서 이겨서 빗괴로 가서 승전을 해서 진나라가 잘 돼야 되는 상인데 군유러기는 선곡이라는 이 변수가 상수가 바뀌니까 요건 바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상수가 바뀌면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는 어떤 결과냐를 보니까 흐르는 물, 냇물이 고여버린, 흐르지 못하게 막힌 호수로 변한 상. 그 다음에 또 이 자체에서 회절의 상. 그 다음에 사가 사라진 상. 군대가 사라졌잖아요. 이건 없어졌죠. 여기로 변해보니까 사가 사라지는 상. 이런 상들을 종합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낸 거죠.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아직 먼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상들을 읽고 있는지라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 못해가요. 우리도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이런 경제 갈 수 있어 라고 우리가 하면서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실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이런 사례는 춘추 좌전에 정확하게 기록된 이야기들, 실제 역사예요. 우리가 뭐라고 하지? 옛날 이야기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서에 기록된 그 이야기들이라고. 대단하죠? 이런 사람들 치는 걸 보면. 자, 2호는 제사중 그랬습니다. 제사중. 자, 제사중은 보통 군대 속에 있으니 뭐 이렇게도 하는데 이거는 중군을 얘기합니다. 이제 중군. 장수가 중군에 위치하니 장부가 군군에 위치하니 길하고 무구하다. 허물이 없다.
그 다음에 왕삼성명이 됐다. 왕이 3번 성명을 했다. 성명을 했다. 자, 이효는 장수입니다. 장수인데 이효상이 중위, 그죠? 학교에 중위에 있죠. 그러니까 사교인데 중위에 있다. 이가 장수로서 중간에 있다. 딱 정중앙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고대 군대는 3군으로 나뉘죠. 3군. 지금 우리는 3군이, 현대식 군대는 3군이 뭐죠? 육해공, 육군, 해군, 공군이 3군이고, 고대 전쟁, 고대에는 3군이 전군, 중군, 후군. 그죠? 이렇게 3군으로 나오죠. 전, 중, 후로. 그러면 사령관은 중군에 항상 위치하죠. 전군은 선봉, 후군은 예비, 그 중군에서 지휘를 하죠. 그러니까 중군에 있다라는 소리는 사령관이다. 최고 사령관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뭐야? 최중군은 최고 사령관이 된 상이다. 요건 실제 지금 최고 사령관 상이거든. 이게 중군에 있다. 중군 원수다. 그러므로 기라고 이효는 장수상으로서 중군 원수가 됐으니 기라고 허물이 없는 상이다. 여기 상에서 보면 아까 얘기대로 상하와 친비하면서 중흥의 도를 갖고 그 다음에 강원을 겸비했으며 상관, 왕과도 호응을 잘하고 있다. 그러므로 요거는 백전백승할 수 있는 기람이 있는 장수상이다. 허물이 없다. 그리고 거기도 붙어서 왕삼성명, 왕이 3번 칙령을 내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명이라는 게 이제 삼석이야. 삼명. 왕이 3번이 삼명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 삼명에 대한 기록은 주나라 주례를 조금 보면 나오는데, 이 삼명이라는 건 3번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공이 있거나 훌륭한 사람을 왕이 기용을 하거나 이럴 경우 제일 첫째 칙령을 1차 칙령을 내립니다. 1차 칙령. 1차 칙령이 직위를 내려요. 직위. 자귀. 직위. 그러죠? 직책. 무슨 직위를 내리는 칙령을 내리는 걸 일명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이명. 이명은 관복을 내려요. 칙령과 함께 그 사람의 관복을 내려줘요. 그리고 이제 다시 얼마 후에 3번째 또 칙령을 보내요. 그게 3명입니다. 3번째 뭐냐? 3번째는 봉토, 녹을 주죠. 이게 봉지를 하사해요. 요게 주나라 때 주례에 나오는 삼명제도예요. 왕이 신하를 대우하기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극진한 예를 다 갖춰주는 거는 그냥 너 이 벼슬 해라. 그럼 옷도 지가 가서 알아서 만들어 다 입을 수도 있는데 다시 옷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또 시급을 따로 또 챙겨주고 이렇게 3번에 들은 거는 그만큼 왕이 신하를 존중하고 신하의 공을 높이 평가해서 자기를 낮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왕삼명은 이 장수가 중군 원수로서 워낙 훌륭하게 일처리를 하고 그래서 기라고 허물이 없는 장수이기 때문에 왕이 3명의 예로 대한다. 굉장한 영광이 서리는 효죠. 요 효가 나오면 엄청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 효가 되면 지금 그걸 이제 그 뜻한다. 그 다음에 다음 효.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효의 상을 보면 금방 알겠죠? 중군에 재직한다는 건 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효사를 볼 때요, 항상 제일 중요한 건 앞부분이에요. 이렇게 끊으십시오. 모든 효사는. 그래서 앞에 상. 요거는 군대가 법률, 군율로서 출정하는 상이다. 그죠? 출정한다. 요거는 중군 원수가 되어서, 그죠? 최고 사령관에서 중군의
자리한 상이다. 나머지는 그 상에 맞게 이제 그 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어떻게 해라. 이런 주문들인 거예요. 근데 이 앞에 가장 중요한 건 맨 앞에 첫 기절이에요, 항상. 근데 요건 기억 안 해도 여러분들이 만약 효사를 외운다거나 효사를 좀 머릿속에 담아야 되겠다면 요건 안 해도 돼요. 행동 방침이에요. 근데 요 상만 알면 유추해 갈 수 있어. 그잖아요. 그 지도사계의 주효인데 중군원수가 돼서 자리하고 있다. 근데 요거 기라고 하니까 허물이 없을 거고, 결과는 이렇게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용할 때는 항상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앞부분이. 자, 사묘. 사묘는 사. 군대가 혹여 출정했는데 수레에 시체를 가득 싣고 오니 평하다. 평. 자, 사혹여시입니다. 상이. 사묘는 군대가 전차에, 소대는 전차를 해, 전차에, 싸우는 전차에 시래를 싣고 되돌아오는 상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뭐죠? 전쟁에 철저하게 패배해서 송장 싣고 돌아오는 상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묘는 볼게요. 요 효사를 치상한 거는 이 사묘가 자리한 자리는 호꾀상으로, 이렇게 하면 호꾀가 곤꾀죠. 고는 큰 수레라고 그랬죠. 큰 수레. 그러면 전쟁터에서는 이게 마차가 되죠.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그냥 시체 싣고 오면 그 전차가 큰 수레로 바뀌겠죠. 시체전 수레로 바뀌는 그 상을 취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시체. 시체는 사묘가 자리한 하감계가 있습니다. 감. 감은 험난, 험이요. 그죠? 피, 혈이요. 그 다음에 시체입니다. 시. 그래서 감꾀를 혈꾀 또는 사꾀라고 그래요. 죽은 죽음에게 다해서 사꾀. 감꾀가. 이 감꾀가 품고 있는 험함과 피 흘림과 시체를 상징하는 게다. 근데 요거를 감꾀에서 험, 그죠? 혈, 이것까지 있는데, 시체라는 이 상은 그 경전, 우리 그 설계전 상에도 시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 시체라는 말을, 이 시체를 이 상에서 감깨이가 시체가 있다라고 그 본 사람이, 최초에 그걸 본 사람이 누구냐면 삼국시대죠. 한나라 말기 삼국시대에 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로라는 그 굉장히 뛰어난 그 주역가가 있었는데, 이 관로는 여러분들 삼국지 연의에도 나올 거예요. 근데 정사에도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 조조한테 불려가요. 그래갖고 하루 그 정초에 불려가서 조조가 자기 운을 봐달라고 그러니까 금년 여름에 큰 대장 하나를 일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한중 땅을 지키고 있는 하우연이 죽을 걸 예언을 해줘요. 이 관로가. 근데 그 전쟁에서 조조가 패해갖고 황충한테 그 잡혀 죽거든요. 그 조조 가장 아꼈던 게 하우연인데, 하우연은 조조 사촌이거든요. 성씨는 하우씨인데 조조가 원래 그 우게 그 환관인 아들이자 황관이 조씨니까, 조조는 원래 하우씨였는데 자기 그 양아버지 환관이 조씨니까 그 성을 받았고 원래 성은 하우씨거든요. 그러니까 하우돈, 하우연 이런 사람들이 다 조조 형제들이에요. 이게 가장 아꼈던 게 하우연인데 그 전쟁에 죽죠. 관로가 그 예언을 해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감깨는, 이 감깨는 죽음, 시체의 상이 있다, 죽음의 상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근거를 뭐라고 대냐, 감깨는 작은 대과깨다 그럽니다. 대과지상이다. 감은 위아래 음효가 있고 가운데 강효가 있는 이 대과깨, 태풍 대과죠. 대과깨는
감의 상이다. 근데 대관은 관이다. 요건 관짝이거든요. 관 못 박아놓은 거거든. 관, 성장. 관의 상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도 관의 상이 있다. 왜 감이 요것과 같은 상이어야 되냐? 감은 이승, 우리가 이 양의 세계에서는 피 흘림이요 위험이요 강이지만 음의 세계에서는 황천에 해당된다. 황천, 죽어서 건너는 황천. 그 황천의 상이 이 안에 음의 속성상 황천의 상이 있기 때문에 대감계와 이 관계와 요 감계는 대과하고의 감은 같은 속성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걸 근거로 해서 다 점을 풀어가는데 귀신같이 그게 맞아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후로 관록 이후로 감계에 관곽지상을 부여를 했어요. 그 뒤로 정식으로 부여가 돼요. 관곽지상에. 그래서 여기서 시체관을 싣고 오는 상이 나오는 거죠. 요 감계가. 그렇게 치상이 된 게 사가 시체를 싣고 온다. 근데 사묘는 보면은 이 사묘가 있는 게 진꾀상이에요. 호진. 진꾀는 계속 움직이려는 속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죠? 이제 진태를 모르고 움직이는 속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 다음에 이 접경에 접했어요. 그래서 아래이면서 윗자리고, 그죠? 그 다음에 위인데도 윗자리에 못 드는 아래고, 그러면서 자리가 바르질 못해요. 양의 자리에 의미가 있어. 그건 뭐냐? 자기 자리 지킴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중정에 도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장수가 되면 시체를 싣고 오는 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이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흉하다. 5효, 그다음에 4효, 그 다음 4효는 사좌차 그랬습니다. 군대가 좌차했다. 좌차하는 상인이 허물이 없다. 무구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군대가 후퇴해서 주둔하는 상이다. 그러므로 허물이 없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좌차라는 말은 후퇴하는 걸 좌차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고대 군대에서는 우측을 길로 보고 좌를 흉으로 봤어요. 그래서 우를 정, 좌를 부, 이렇게 본 거죠. 정부로. 그래서 진격하는 걸 우라 하고 후퇴하는 걸 좌라고 그래요. 고대 그 모든 병법이나 또 전쟁 기록에 보면 좌라는 말과 우라는 말이 잘 나오는데, 그때는 좌측 우측 진격하고 이런 관계에서 전쟁터에서 좌우란 말 나오면 진격이냐 후퇴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해 줘야 돼요. 오른쪽으로 군대가 갔다라는 게 아니고 진격했다는 말이고, 좌 그래 놓으면 후퇴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과거 고대에는 좌와 우를 그렇게 우를 숭상했기 때문에 진격은 나가는 것이요, 좌는 후퇴는 좌로 표현을 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차가 있어요. 차는 수경지예요. 수경지. 하루정치 군대가 주둔하는 수경지를 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보면 하루 군대가 행군 거리가 있어요. 군대가 무작정 행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 행군거리는 엔간하면 지켜요. 그 율법이야. 그게 뭐냐, 하루 행군거리가 30리예요. 군대가 이동할 때는. 그렇게 이제 하루 30리씩 군대가 이제 행진을 해 나가는데, 이 하루 행군 기준 30리를 가면 거기다가 뭐냐, 수경지를 세우고 그날 밤 거기서 잠을 자요. 그걸 그 30리 간 다음에 다시 딱 저 수경지로 텐트 치고 진을 다 만든 다음에 거기서 하루를 수경을 한다고. 근데 이 수경하는 거를 일사라 그래.
하룻밤 수경하는 게 일사예요. 그래서 사는 삼십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십리 가서 하루 머무른다, 일사한다. 이 사는 삼십리라는 뜻도 되고 하룻밤 거기서 수경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걸 이제 일사예요. 근데 이틀을 머무르는, 이틀을 머무른다. 이틀을 머무를 때는 신이라고 그래요. 신. 그 사, 이렇게 써졌으면 하룻밤 여기서 잤다는 뜻이구나. 신이라고 했으면 이틀을 거기서 머물렀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3일 이상을 머무를 때 차라고 해요. 3일 이상, 장기주둔이죠. 그럼 여기서 좌차라는 건 뭐죠? 후퇴해서 3일 이상 장기 주둔했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그냥 후퇴해서 머무른다가 아니고 후퇴해서 장기 주둔한다. 그럼 패전일까요? 아닐까요? 후퇴해서 장기 주둔. 그죠? 그냥 밀려서 가면은 하루나 이틀만 또 패전에서 갔다면 계속 밀리겠죠. 근데 스스로 후퇴해서 장기 주둔 체제를 갖춘 건 장기전을 포석을 갖고 있는 상이라는 거죠. 요걸. 그래서 이런 용어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런 사, 신, 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전을 우리가 읽을 때 요거 외에도 특히 우리 그 대동사에 있었던 그쪽 항목을 읽다 보면 요 대목이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요 사, 신, 차를 구별을 못하면 해석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사는 1박하는 것, 신은 2박하는 것, 차는 3일 이상 장기 주둔할 때 차다. 그런데 그 차 의미가 나오죠. 군대가 일복 30리를 후퇴해서 장기 주둔 태세에 들어갔다. 이거는 병법상의 하나의 수단이므로, 그 패전의 수단이므로 허물이 없다로 연결이 되는 거죠. 왜? 그러면 사효도 필안효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그 상전의 공자가 평가해 놓은 걸 볼게요. 좌차무구 30리를 후퇴해서 장기 주둔 체제를 갖춘 것이 허물이 없다 한 건 미실상야, 전쟁의 상도, 그죠? 상규를 잃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요거는 작전상 후퇴지 패전이 아니다는 게 분명합니다. 이제 5효, 요거 왕입니다. 여기 상을 보면 왕은 굉장히 유약하죠. 그죠? 강한 왕이 아니고, 왕이 자리에 앉은, 유약한 왕입니다. 근데 강한 현신 명장이 서로 조응을 하기 때문에 왕도, 자기 고집만 숙이지 않고 현신의 말을 잘 들어준다면 굉장히 좋은 길한 일이 있겠죠. 근데 이 왕이 현신의 말을 안 듣는다면 굉장히 흉이 되겠죠. 우리가 딱 요 경우가 우리나라 임진왜란의 이순신과 선조관계입니다. 그죠? 어둡고 어리석고 유약한 왕과 현명하고 강한 장수상이거든요. 근데 이 장수의 말을 왕이 안 들어주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계속 밀려나고 마지막에는 이 파직까지 해버리는 그 전쟁 도중에 파직하는 우를 범하죠. 그러니까 이런 왕은, 이 유약하고 암울한 왕이 어떠냐. 그럴 때는 전쟁통에 그럴 때 현신 명장의 말을 들어줄 것인지 말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내가 회사를 운영할 때 이런 위치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그 회사의 성패 문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 요거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죠. 5효는 뭐라고 했냐? 전유금 그랬습니다. 들에, 저는 들판 밭입니다. 유금, 짐승, 날짐승과 산짐승이 나타났다. 전유금. 그래서 리집언 그랬습니다. 리집언.
요까지가 이제 그 표사입니다. D가 판단서. 뭐냐, 들의 짐승들이 나타나, 짐승들이 있는 상이니, 칩언이란 건 뭐냐, 잡는 것을 논의해야 이롭다. 자, 요건 왕이잖아요. 조정에서 들의 짐승이 나타났다는 건 외적이 쳐들어온 상황이죠. 못된 짐승이 나타난. 그때는 왕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정해서 잡는 거, 동물 잡는 거를 충분히 논의해야 이롭다. 공론화해야 이롭다. 왕 혼자 결정한 건 좋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허물이 없다. 무고하다. 자, 요 저는 우게 오효가 지금 있는 게 곤께죠. 곤은 들이요, 밭이니까 전. 곤은 곤. 그 다음에 짐승. 짐승의 상에서 여기에 리꾀도 하나 짐승상이 있죠. 짐승상이 여러 개 나오죠. 리꾀에서도. 그 다음에 요 리꾀를 하기 전에 앞쪽에 우리가 아까 칠의 복궤에서 여기 위로 올라오면서 이걸 하나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위험의 상은 요거 치상되고, 요걸 합쳐서 위험한 짐승, 위험한 적들이 밭에 나타났다라는 상을 치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왕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고 공론화해서 좋은 방법, 좋은 방안을 찾아내서 처리하는 것이 허물이 없는 일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임했을 때 국가 지도자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거는 이제 단서 조항들입니다. 장자, 수사. 장자로 하여금 장자를 통수주권자, 통수자로, 군대 통수로 삼아야지. 제자, 아우를, 동생을 통수로 삼으면 여시, 수레에 시체를 싣고 오게 된다. 그러므로 그렇게 정고하게 고집 숙이며, 고집이 있으면 그런 인사를 하는데 고집을 숙이게 되면 흉하게 된다. 저는 여기저기 보면서 항상 선조를 생각 많이 했어요. 우리 선조 임금을. 근데 이건 뭐냐, 고대 사회는 장자 상속사예요. 장자가 승제자죠. 그게 이제 뭐냐, 올바른 도리라고 본 거죠. 지금이 아니지만 그때 당시 풍습으로는 장자가 통수권이 되는 거는 질서가 있는 집단을 상징해요. 근데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장자를 제끼고 통수권자로 삼는 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다. 그건 뭐죠? 아까 질서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풍속일 수도 있지만 이건 사교이기 때문에 군율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군대가 질서가 문란하면 장자가 상속되는 것처럼 장자가 통수권이 돼야 되는 그 질서가 있는 군대래야 유리하지, 질서가 무너진, 동생이 통수권자가 되는 질서가 무너지는 군대는 필패한다. 요걸 지금 담아놓은 글이죠. 그래서 이 오요는 들의 못된 짐승이 많이 나타나, 외적이 나타난 상인데 그걸 잡는 거를 충분히 공론화해서 질서와 그죠? 도리에 입각해서 그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비유해 놓은 말입니다. 뒤에 그 큰 형이 원수가 돼야지 동생이 되면 시체를 싣고 온다라는 비유해 놓은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이것도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륙, 맨 꼭대기입니다. 상륙은, 자, 이 전쟁궤는 전쟁의 마지막입니다. 끝자락. 그죠? 상륙은 전쟁의 끝인 자리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농공행상을 하는 지금 상황이 이제 상륙이죠. 여기는 전쟁 개시, 여기는 전쟁이 끝나고 농공행상. 그래서 여기서는 대군 유명한 걸 씁니다. 큰 임금이, 근데 옛날에 왕이 춘추 전국시나 주나라 왕이 있고
군소국 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천자를 내죠. 대군이 큰 천자가 유명, 명을 내렸다. 그 칙령을 내려서 개국, 나라를 열고 승가, 가문을 이어가겠다. 자, 개국은 1등 공신들은 제후로 봉해서 나라를 띄워주고 제후국을 세우게 한 게 개국이죠. 그 다음에 2등 공신은 대부직을 주어서 의벌을 주고 대부직을 줘서 가문을 세워주죠. 그걸 얘기해. 1등 공신과 2등 공신에 따른 농공 행상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큰 임금이 전쟁에 이겨서 농공 행사하면서 1등 공신,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은 나라를 여러 개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공이 2등인 사람은 개국을 하게 해주는 상이다. 그러므로 요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이죠. 근데 마지막 단사나 소인은 써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공이 있다 해도 농공 행상할 때 공이 있다 해도 소인을 중용하면 안 된다. 공자는 그 상전에서 그 소인을 중용하면 뒤에 결국 나라를 힘들게 만들고 나라를 망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공이 있다 해도 소인은 농공 행상에서 중책을 줘서는 안 된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도리죠. 하나 그 집단을 이끄는 지도자들로서 영변 그리고 인사를 할 때 어떤 사람을 써야 될 것인지 이걸 얘기해 준 겁니다. 자, 요렇게 보면은 전체가 이제 삭계에 대해서 요게 끝나는데 결국 지수삭계는 우리가 큰 집단을 이끌면서 뭔가를 해야 될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한 거다. 그리고 지수삭계의 점사는 지금 사묘가 나쁘다. 사묘는 뭐냐? 군율을 어기는 그런 상이 있고 제멋대로 하는 상이 있기 때문에 가장 주의해야 될 건 그거다. 우리가 점사를 할 때 사묘 뺀 나머지는 행위 여하에 따라서 좋아져요. 근데 사묘는 행위 여하가 사묘 자체가 이 어긋나 있는 상이기 때문에 사묘는 행위가 아니고 요 자체는 그 흉한 효가 돼요. 행위가 옳든 그르든 사묘일 경우는 흉하다. 뭐 나머지는 행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효는 이 괴의 주효에다가 워낙 중정하고 좋은 상이기 때문에 요거는 행위와 관계없이 길쪽이 많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사회적 도리나 철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 큰 집단을 이끌 때 우리가 중요시해야 된 건 언제나 규칙과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중정의 도를 행해야 된다. 항상 우리 제일 중요하죠. 광명정대하게 좌우로 치우치고 사리사욕 안 챙기는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잃게 됐을 때는 사묘꼴이 된다. 그죠? 내가 어떤 집단을 이끌면서 사리사욕, 그 다음에, 그 좌우에 치우쳐서 좋아할 사람 좋아하고 나머지는 배척하고 지도자가 여러 일을 했을 때는 사묘처럼 시치시고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된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현대사에서는. 그걸 좀 얘기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인데요. 아까 초나라 지나라 싸움에서 지수사계가 집택림계로 나왔다고 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그 군대가 이제 망할 것이고 뭐 와야 되고 장수도 죽을 수 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또 그러자 그러면은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은 이제 그 멸망에서 피해서 뭔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던지고 걔를 물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버렸잖아. 군대가 지금 들어가 버렸잖아.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 버린 후에? 그러니까 선복이 중군원소가 대기하라는 말을 어기고 진격을 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났구나 싶어서 점을 쳐봤는데 정확하게 점괘대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이런 경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행동이. 그리고 그런 경우는 아까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수습을 한다. 그죠? 수습을 한데도 패전밖에 없죠. 얼마나 피해를 줄이느냐죠. 제갈공명같이 뛰어난 사람도 뭐 하나 잘못했죠. 형을 장수로 세워야 되는데 마속이란 못난 일을 차자를 장수로 세는 우를 제갈공명이 범해서 기산 싸움에서 패배를 하잖아요. 그때 제갈공명이 생각한 게 뭐였어요?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이고 후퇴할 건가? 그래서 병사들 먼저 다 후퇴시키고 맨 후방 자기가 적을 차단하는 걸 제갈공명이 자기가 맞잖아요. 그런데 사마이가 20만으로 쳐들어왔는데 자기 가진 군대는 600명, 노약자 600명 뿐이고 20만원 쳐들어오는데 방법 없잖아요. 어차피 패한 건데. 그러니까 뭐 했죠? 성문 활짝 열고 앞에 다 쓸어놓고 향불 딱 켜고 성 물리에 앉아서 혼자 검은 걸 타고 있는. 사마이가 놀래갖고 뭔 음모가 있는 줄 알고 잠시 군대를 놀래서 뒤로 물린 틈에 내뺐잖아요. 그런 사람도 수습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가 어긋나면.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긋나기 전에 방비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그런 사람도 마속이라는 그 하나의 실수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그때 그 일만 없었어도 아마 역사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기산 싸움이 결정타를 청나라가 약화돼 보는 결정적인 타격을 거기서 입어보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시세예요. 그런 것들이 약간 그죠? 하필 그런 사람도 그런 실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눈이 뒤집혀갖고 그놈을 형을 세워야 될 놈을 동생을 세웠고 시체 싣고 오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 시세가 그러면은 못 피한다는 거죠. 줄이는 방법이 알겠죠. 어떻게 피해를 줄일 것인가.